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둥지를 틀기 위해 분주히 날아다니고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넘어와 잠시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마을에서도 제법 튼튼한 대들보와 넓은 밭을 가진 번듯한 농가였으나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던 남자들이 모진 병마와 사고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버린 뒤로는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백발이 성성한 시어머니와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 그리고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어린 손녀딸까지 오직 여자 셋만이 남아서 서로의 천에 의지해 모진 세파를 견뎌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붕의 이연근, 검게 썩어 내려앉고 있었고 흙 담은 비바람에 깎여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며 한때는 곡식이 가득 쌓여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처량한 기운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모두 끝나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자 새 과부의 근심은 깊어만 갔는데 이는 다가올 겨울을 날뗄감도 부족하고 식량도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밭은 넓었으나 여인네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태반이 묵은 땅으로 변해버렸고 그나마 농사를 지은 조금의 땅에서도 수확한 것이라고는 돛박으로 셀 만큼 적은 양의 잡곡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씨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앙상하게 말라버린 감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식은 아궁이를 부여잡고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과부들만 사는 집이라 재수가 없다며 가까이 하기를 꺼리거나 곁을 지나갈 때도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기 일쑤였기에 그들의 고립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바람이 유난히도 거칠게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짐승이 내려왔나 보다 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그 소리는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짝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에 가까웠기에 집안의 가장 어른인 최씨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린 손녀는 무서움에 떨며 며느리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며느리 또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으나 할머니는 호롱불을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으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대답 없는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빗장을 풀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그곳에는 거적대기 같은 옷을 걸친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었으나 그 골격만큼은 장대하여 마치 쓰러진 고목나무를 보는 듯한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연륜 깊은 할머니는 사내의 입가에 묻은 흙과 해진 집신을 보고는 그가 오갈 데 없이 떠돌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진 나그네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장정 하나를 거두는 것이 큰 부담이었으나 인정 많은 할머니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며 며느리를 독려하여 사내를 겨우겨우 부축해 사랑채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여인 셋이 달라붙어 낑낑대며 옮긴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곡식을 탈탈 털어 묽은 미음을 쑤었고 따뜻한 숭늉을 만들어 사내의 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이불을 꺼내 덮어주며 사내의 손발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하였고 손녀딸마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내의 차가운 이마를 짚어주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사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여인들의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미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잠에서 깬 사내는 자신이 낯선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으나 곧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석이라 불리는 사내로 본래 힘께나 쓰는 장사였으나 흉년과 전염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정처 없이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집 식구들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몸이 차에 회복되기도 전에 방을 나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엉망이 된 살림살이와 무너진 담장, 그리고 땔감이 없어 썰렁한 아궁이를 본 돌석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으며 그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 한구석에 굴러다니는 녹슨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과부가 아침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밤새 알아누웠던 사내가 뒷산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석이 도끼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굵은 통나무가 쩍쩍 갈라지며 듣기 좋은 소리를 내었고 어느새 마당 한쪽에는 겨우내 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장작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달려가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말렸지만 돌석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밥값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덤덤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에 둘러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감돌았는데 돌석은 여인들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받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 씨 할머니는 돌석을 조용히 불러 앉히고는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몸이 완쾌될 때까지 이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힘센 남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집안 형편과 혹시라도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가 마을에 나쁜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돌석의 우직한 눈빛과 성실한 태도를 보고는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돌석은 할머니의 말에 넙죽절을 올리며 머슴처럼 부려만 주신다면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집안을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석은 세 과부 집에 든든한 기둥이자 머슴이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흙담을 반듯하게 다시 쌓아 올려 찬바람을 막았고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지붕에 올라가 썩은 이형을 걷어내고 새 지프로 단단하게 엮어 덮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집안의 기운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잡초로 무성했던 마당은 어느새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져 아이가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과부집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담장 너머로 힐끔거리는 횟수가 늘어났지만 돌석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돌석의 일솜씨는 단순히 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야무지고 꼼꼼하여 며느리가 힘에 부쳐 끙끙대던 장독대 정리나 무거운 맷돌을 가는 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손녀가 심심해하면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며느리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오면 말없이 다가가 대신 들어다주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내를 경계하던 며느리와 손녀도 점차 돌석을 의지하게 되었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듬직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밤마다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돌석은 내년 농사를 위해 묵은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는데 소도 없이 쟁기를 몸에 묻고 맨몸으로 땅을 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 그의 쟁기질에 뒤집히며 검은 흙내음을 풍겼고
돌석의 온몸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툇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으며 하늘이 우리 세 식구를 불쌍히 여겨 귀한 인연을 보내주신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돌석 또한 척박한 땅을 일구며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다시 일구는 듯한 희열을 느꼈고 이 집이 더 이상 남의 집이 아닌 자신이 지켜야 할 보금자리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농기구들을 꺼내어 숫돌에 갈고 닦아 새 것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날카로운 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모습은 마치 장수의 칼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새참으로 찐 고구마와 동치미를 내오자 돌석은 투박한 손으로 고구마를 집어들며 내년에는 이 밭에 고구마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도 심어 배불리 먹게 해주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손녀딸은 돌석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그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고 새 여인은 돌석의 듬직한 말 한마디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을 감싸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화롯게 둘러앉은 네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에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돌석이 이 집에 온 뒤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집안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부 집에 웬 거지 때가 들었나 보다 하고 수군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 머슴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을가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은 며느리에게 넌지시 돌석의 정체를 묻기도 하고 힘쓰는 일이 생기면 은근슬쩍 돌석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눈치를 보였지만 돌석은 오직 새과부 집 일에만 전념하며 곁눈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돌석의 우직함은 오히려 새과부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제 돌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돌석은 며느리가 지어준 따뜻한 속옷을 입고 마당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머물러도 되는지 혹시 자신의 존재가 이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번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세 여인을 지키고 이 쇠락해가는 집을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집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은 돌석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이며 그의 굳은 결심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할머니는 조상님께 올리는 정화수를 떠놓고 굴러들어온 복덩이 돌석이 오래오래 이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손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호롱불 아래서 돌석에 해진 버선을 기우며 그의 거친 발이 더 이상 시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땀 한 땀 수놓았습니다. 손녀는 꿈속에서 돌석 아저씨가 태워주는 목마를 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돌석은 사랑방 아랫목에 누워 천장에 석가래를 세워보며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서 춥고 외롭기만 했던 과부들의 집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진정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호사다마라 하였듯이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기와집에 사는 욕심쟁이 지주배 참봉이 이 집의 변화를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 참봉은 오래전부터 남편 잃은 이 집에 기름진 논밭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굴러온 돌 같은 사내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밭을 갈고 집을 고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갈수록 배 참봉의 배 아픈 심사는
더욱 뒤틀려만 갔고,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과 새 과부가 맞이한 이 따뜻한 겨울이 지나면 곧 차가운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넘어오자 얼어붙었던 대지는 기지개를 켜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겨운에 흘린 땀방울은 헛되지 않아 잡초와 돌무더기뿐이던 새 과부집의 밭은 마을, 어느 집보다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밭고랑은 자를 댄 듯 반듯하게 뻗어나갔고 그 위로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보리싹들은 봄 햇살을 받아 비단결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저 집 땅이 원래 저렇게 좋았던가 하고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땅이 변한 것이 아니라 돌석의 정성이 땅을 감동시킨 결과였습니다. 돌석은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가 걸음을 내고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둑해질 때까지 흙을 만지며 작물들과 대화를 나누듯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메말랐던 흙은 검고 차진 찰흙으로 변했고 씨앗들은 앞다투어 싹을 틔우며 보답이라도 하듯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집안의 풍경 또한 봄날의 꽃밭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으니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늘이 걷히고 분홍빛 생기가 돌았으며 어린 손녀는 돌석이 만들어준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낡아서 비가 새던 지붕은 말끔한 새 이형으로 단장되어 황금빛으로 빛났고 무너져 내리던 담벼락은 돌석이 냇가에서 주워 온 튼튼한 돌들로 채워져 성벽처럼 견고해졌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평화롭게 논의는 암탉과 병아리들을 바라보며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다시 누릴 줄은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이 보내준 돌석 덕분이라 여기며 아침 저녁으로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의 건강과 집안의 안녕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돌석은 그런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맛있는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밥상에 올리는 효심, 깊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마을 건너편 기와집에 사는 배 참봉의 눈에는 이 평화로운 광경이 가시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배 참봉은 본래 욕심이 많고 심술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로 과부들만 남은 최신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는 야욕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들어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 배 참봉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뒤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뻐끔뻐끔 연기를 내뿜으며 어떻게 하면 저 눈의 가시 같은 돌석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그의 좁쌀만한 눈동자는 뱀의 눈처럼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배참봉은 마침내 교활한 계략을 하나 꾸며내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돌석을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머슴칠성이를 불러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장터와 주막을 돌며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과부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와 사는 꼴이 나무새스럽다. 느니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느니 하는 입에 담기 힘든 추잡한 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돌석이 관에서 수배 중인 흉악한 도적이라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지어내어 마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칠성이는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헛소문을 퍼날랐고 할 일 없는 호사가들은 마치 제 눈으로 보기라도 한양 살을 붙여가며 소문을 부풀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배 참봉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석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하거나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빨래터에 나갔던 며느리는 아낙네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아냥을 견디다 못해 빨래도 다 마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고 그 모습을 본 최 씨 할머니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로 나가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석 또한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더욱 묵묵히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이 집안 식구들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밭에 나가 묵묵히 김을 메고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해오며 행동으로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은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괭이를 집어던지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으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손녀의 맑은 눈망울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석은 밤마다 마당에 나와 달을 쳐다보며 하늘이시여 제 진심이 통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다 헐어빠진 장삼을 걸친 노승 한 분이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승은 목탁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돌석이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누룽지를 대접하자 노승은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바가지를 비웠습니다. 물을 다 마신 노승은 돌석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나 곧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니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여미게. 돌석이 그 말의 뜻을 되물으려 했으나 노승은 지팡이로 마을 저편배 참복내 기와집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저 기와지붕 위에서 피어오르고 있네. 그 구름이 이 집을 덮치려 할 때 자네의 진심이 방패가 되어야 할 걸세 샤어세. 사람의 혀는 칼보다 무서우나 진실은 바위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말을 마친 노승은 마치 바람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고 돌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노승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의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다가올 위기를 예고하는 경고였음을 돌석은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닥쳐올 시련에 대비해야겠다는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배참봉은 소문만으로는 돌석이 꼼짝도 하지 않자 더욱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촌장과 유력한 어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구워 삶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동방계의지국이라 칭송받던 곳인데 근본 없는 놈이 들어와 과부 집에서 기생하니 마을의 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마을에 나쁜 병이라도 돌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배참봉은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고 술기운이 오른 촌장과 노인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석이 정말로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불길한 존재라고 믿게 되었고 배참봉의 장단에 놀아나 돌석을 내쫓아야 한다는 여론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돌석에 대한 험담으로 시끄러웠고 아이들조차 돌석을 보면 도둑놈, 거주놈 하고 놀려대며 돌을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돌석이 밭에서 일하다 잠시 허리를 펴면 지나가던 농부들이 혀를 차며 쭈쭈쭈 남의 집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놈이라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돌석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묵묵히 맞으며 욕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피가 흐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선한 마음을 보여주어도 이미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이방인으로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녀딸은 동네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며 울면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바깥 출입을 아예 끊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바느질만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괜히 죄 없는 사람을 들여 고생만 시키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돌석을 조용히 불러 앉혀놓고 자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떠나도 좋네. 우리 때문에 자네까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더는 못 보겠네.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 하든 저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 당당합니다. 제가 꼭 이 집을 지키고 어머니와 식구들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배참봉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건달들을 매수하여 밤에 몰래 최 씨네 밭을 망가뜨리거나 농기구를 훔쳐내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쑥대밭이 된 밭을 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돌석의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당장이라도 배참봉네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말없이 넘어진 작물들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흙을 모았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맞서면 배참봉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억울함을 삼키며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돌석의 눈빛은 예전의 순박함 대신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의 비장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참봉은 돌석을 마을 회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목은 풍기문란과 절도미수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습니다. 배참봉은 자신의 집 곳간에서 없어진 곡식자루가 돌석의 방에서 나왔다는 거짓 증거까지 조작해 두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배참봉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를 붙이며 상석에 앉아 있었고, 돌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려 있었습니다. 세 과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했고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마을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돌석과 세 과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촌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돌석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외지에서 들어와 과부댁에 기생하며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급기야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내 죄를 알렸다. 돌석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촌장의 눈을 바라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훔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관 마당을 울리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배참봉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증거가 명백한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배참봉의 호령의 건달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비명을 지르며 돌석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마을 장정들에게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흙바닥에 무릎 꿇은 돌석의 어깨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때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돌석에 억울함에 분노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고 아수라장이 된 회관 마당에서 돌석과 배참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엉킨 채 거센 비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돌석은 이 위기를 벗어나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갔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했습니다. 장대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고리패였고 나뭇가지들은 부러져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의 소동은 비 때문에 흐지부지 끝났으나 배 참봉이 쏘아 올린 의심의 화살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돌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점점 더 부풀려져 이제 돌석은 단순한 뜨내기가 아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현상 수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참봉은 자신의 사랑방에 앉아 각근을 매만지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돌석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겁에 질린 과부들을 압박하여 땅 문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과부의 집 대문 앞에는 썩은 생선과 오물들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누군가가 몰래 다녀간 것이 분명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자 저주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고 손녀딸은 무서워서 대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석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오물을 치우고 물을 길어다 바닥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으나 빗자루를 쥔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와 그가 속으로 얼마나 큰 분노를 사귀고 있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방 안에서 염주를 굴리며 관세음보살을 찾았지만 떨리는 손끝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배참봉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관에 연락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벌어두고 우선 마을 자체적으로 돌석을 심판하여 쫓아내기로 작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과 마을의 건달들을 불러 모아 몽둥이와 횃불을 들게 하고 위풍당당하게 과부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참봉의 뒤로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뒤따랐습니다. 고요하던 과부집 마당에 우르르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평화롭게 모이를 쪼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뛰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손녀를 끌어안고 방으로 숨었고 최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툇마루로 나와 이 무례한 행동을 꾸짖으려 했습니다. 이놈 돌서가 내 놈이 내 집 곳간을 털어간 도둑놈이라는 증거를 찾으러 왔다. 썩 나오지 못할까. 배참봉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 한가운데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돌석은 바티를 하다가 괭이를 든 채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과 살기등등한 배참봉의 모습을 보고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건달들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창고와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고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 젖히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증거도 없이 남의 집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돌석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지만 배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건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달 하나가 돌석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시비를 걸어왔지만 돌석은 그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으며 주먹을 풀었습니다. 집안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 올린 장작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며느리가 아끼던 항아리가 깨져 된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과 널브러진 곡식들은 세 과부와 돌석이 흘린 피땀의 결실이었기에 그 참혹한 광경은 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손녀딸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는 돌석의 이성을 끊어놓으려 했으나 그는 노승의 말을 떠올리며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주먹을 휘두르면 배 참봉이 원하는 대로 폭력적인 범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씨 할머니는 마당으로 내려와 배 참봉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천벌을 받을 놈들, 과부집 살림을 이렇게 부수고도 내 놈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며 호통을 쳤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그들에게 노인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헛간을 뒤지던 배 참봉의 하인 칠성이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리댁에서 없어진 비단 보따리와 은수저가 나왔습니다. 칠성이가 들고 나온 것은 흙투성이가 된 붉은색 비단 보따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번쩍이는 은수저 한 벌과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세상에 정말 돌석이가 도둑놈이었단 말인가. 어쩐지 굴러먹던 놈이 일을 너무 잘한다 했어. 다 남의 물건 훔쳐서 생색낸 거였구만. 사람들의 의심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했고 돌석을 향한 눈초리는 멸시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돌석은 그 물건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지만 칠성이가 그것을 헛간 구석 장작더미 밑에서 꺼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배참봉은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뭐라 변명할 테냐. 내 집 물건이 내 놈이 관리하는 헛간에서 나왔는데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셈이냐. 배참봉은 비단 보따리를 돌석의 얼굴에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돌석은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고의로 가져다 놓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어젯밤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나와 아닙니다. 돌석님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분이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라고 절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석을 마을의 수치로 여기며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돌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억울함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들고 있던 비단 보따리의 매듭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배 참봉의 뒤에 서 있는 건달들의 신발에 묻은 흙과 깨진 장독대 주변에 찍힌 발자국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당장 소리치며 반박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배 참봉은 돌석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내 이놈 관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하고 싶지만 내 자비로움으로 이번만은 봐주겠다. 당장 짐을 싸서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이 마을을 떠나라. 만약 내일 아침에도 내 놈이 보인다면 그땐 멍석마리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배참봉과 그의 일당은 쑥대밭이 된 집을 뒤로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며 돌아갔고 마당에는 부서진 살림살이와 처량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깨진 항아리 조각에 비쳐 핏빛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 주저앉아 흩어진 콩을 주워 담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손녀는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돌석은 말없이 다가가 며느리의 손에서 콩을 받아 들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눈물은 약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배어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과부의 집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돌석을 불러 앉혀놓고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네 억울한 거 다 아네. 하지만 저들은 힘이 있고
우리는 약하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이 노잣돈 가지고 떠나게. 내 죽어서도 자네 은혜는 잊지 않음세.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주머니를 정중히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떠나면 저는 평생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떠나면 저들이 이 집과 어머니, 그리고 작은 아씨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돌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으나 돌석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감기 하며 배 참봉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분명 칠성이가 비단 보따리를 꺼낼 때의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보통 숨겨둔 물건을 찾을 때는 이곳저곳 뒤지기 마련인데 칠성이는 헛간에 들어가자마자 정확한 위치에서 물건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 보따리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정작 헛간 바닥의 먼지와는 다른 붉은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배 참봉내 선산 흙이 바로 붉은 황토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돌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헛간으로 들어가 낮에 칠성이가 흘리고 간 흔적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칠성이의 집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발자국은 헛간 안쪽 깊숙한 곳이 아니라 입구 쪽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 근처에 미리 숨겨둔 것을 꺼내오는 척만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돌석은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 배 참봉의 집 근처와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돌석의 그림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은밀하고 날렵했습니다. 배 참봉의 집 담벼락 아래에 도착한 돌석은 숨을 죽이고 안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배 참봉과 칠성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날이 제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돌석놈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비열한 목소리에 배 참봉이 껄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다. 내일 아침이면 그놈은 쥐새끼처럼 도망칠 것이고 저 과부집 땅 문서는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수고했으니 술이나 한 잔 더 받거라.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기에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돌석은 배 참봉집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하인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칠성이가 낮에 묻혀온 붉은 진흙의 출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과연 뒷문 근처에는 누군가 급하게 다녀간 듯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황토가 묻은 삽 한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돌석이 삽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삽날 끝에 며느리가 아끼던 자수 놓인 천조각이 작게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칠성이가 물건을 훔쳐내거나 심어놓을 때 급하게 움직이다가 찢어진 조각이 묻은 모양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작은 천조각을 조심스레 떼어내어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배 참봉의 콧대를 꺾으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그의 거짓말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돌석은 다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 참봉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은수저와 엽전은 분명 그의 집 어딘가에 원래 있던 물건이거나 장부상에 기록된 물건일 것입니다.
만약 그 물건들이 배 참봉집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급하게 구해온 것이라면, 혹은 반대로 배 참봉집의 재산 목록과 맞지 않는다면 돌석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촌장은 꼼꼼한 성격이라 마을의 대소사와 물품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 참봉이 최근에 은수저를 새로 샀거나 혹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시점이 돌석이 오기 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돌석은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촌장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집안이 새 과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흩어진 나무 토막들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소리 대신 쓱쓱 깎아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가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훼손된 울타리를 고칠 새로운 기둥과 부서진 며느리의 장독대를 받칠 튼튼한 받침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 이곳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배 참봉과 마을 사람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최후의 결전이 될 것임을 돌석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며느리와 최씨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초췌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 난장판이 되었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부서진 곳들은 임시로라도 정갈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석은 진보다리를 싸는 대신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 정조하고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돌을 닦는 선비처럼 고요하고 위험이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석님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돌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인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집은 여기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 아침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저 멀리서 배 참봉과 칠성이 그리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꽹과리 소리까지 울리는 것을 보니 돌석을 내쫓는 것을 마치 마을의 축제처럼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배 참봉은 의기양양하게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안 떠나고 버티고 있었느냐. 내 오늘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내쫓아주마. 험악한 욕설과 함께 건달들이 돌석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품속에서 어젯밤 찾아낸 작은 천조각과 칠성이가 흘리고 간 또 다른 증거물을 꺼내어 촌장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촌장 어르신, 죄인을 벌하기 전에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돌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촌장의 귀에 꽂혔습니다. 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배 참봉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돌석이 준비한 방역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흙투성이 천조각을 집어들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헝겊이 아니라 며느리가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정성스레 술을 놓았던 베개싯의 한 귀퉁이임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건 제가 잃어버렸던 수예품 조각입니다. 하고 외치자 촌장의 시선은 날카롭게 돌석에게서 배 참봉의 하인 칠성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훤히 꿰뚫고 있는 노인이었기에 이 작은 단서가 의미하는 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침착한 목소리로 그 천조각은 바로 칠성이가 어젯밤 뒷산 너머에 숨겨둔 삽자루 끝에 끼어 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칠성이의 신발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이의 집신으로 쏠리자 칠성이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으나 그의 신발에 덕지덕지 붙은 붉은 황토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돌석은 마을 사람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과부댁 마당과 밭은 검은 흙입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신발과 제가 찾아낸 사배는 붉은 황토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붉은 황토가 나오는 곳은 오직 배참봉댁 선산뿐입니다. 돌석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어제 비가 와서 우리 마을길은 온통 진흙탕인데 저 붉은 흙은 어디서 묻어온 거지? 사람들의 의심은 이제 돌석이 아닌 배참봉과 칠성이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배참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부채를 접어 칠성이의 머통을 내려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 어디를 쏘다녔기에 그런 흙을 묻히고 다녀 내 놈이 내 체면을 다 구기는구나. 배참봉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칠성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촌장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촌장은 돌석이 던진 또 다른 증거물, 즉 배참봉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은수저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마을의 재산 대장을 꺼내 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참봉 자네 집 은수저에는 가문의 문양인 배패이 자가 새겨져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나? 헌데 이 수저에는 아무런 문양도 없고 닳고 닳아 문드러진 싸구려 장터 물건일세. 자네 집 곳간에 이런 물건이 있었단 말인가? 촌장의 예리한 지적에 배참봉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배참봉이 돌석을 내쫓고 과부댁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배참봉 뒤에 서 있던 건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았고 칠성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나리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으며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칠성이의 자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배참봉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이 빗발치자 배참봉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배참봉을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베풀 줄을 알아야지. 어찌 힘없는 과부들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단 말인가. 자네 부모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일일세. 할머니의 준엄한 꾸지람에 배참봉은 얼굴을 감싸주고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칠성이와 건달들도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고 마당에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돌석과 세 과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이내 촌장이 돌석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네를 핍박했네. 마을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하네. 자네야말로 진정 의로운 사람일세. 촌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석과 세 과부에게 다가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배참봉의 꼬임에 넘어가 몹쓸 짓을 했구만. 정말 미안하네 돌석이. 험한 말을 했던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용서를 구했고 아이들은 손녀에게 다가와 쭈뼛거리며 사탕을 건넸습니다. 돌석은 환하게 웃으며 다 지난 일입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을 식구 아닙니까? 라며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돌석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 우리가 어제 망가뜨린 집을 다시 고쳐줍시다.
하고 외치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과부의 집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복구를 위한 손길들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무너진 장작 더미를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솜씨 좋은 목수들은 부서진 헛간문을 뚝딱뚝딱 고쳐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깨진 장독대를 치우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져온 된장과 고추장을 항아리에 채워주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돌석은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일을 진두지휘했고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최씨 할머니는 부엌에서 솥을 걸고 밥을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대접할 생각에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두거둑해질 무렵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 없는 소박한 국밥과 나물 반찬이었지만 함께 땀 흘린 뒤에 먹는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에게 막걸리 잔을 권하며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일세, 앞으로 잘 지내보세 하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술잔을 받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씨 할머니의 입계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지런히 전을 부쳐 나르며 행복해했고 손녀딸은 아이들과 어울려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그동안 과부집을 감싸고 있던 외로움과 서러움의 장막이 걷히고 따뜻한 이웃의 정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보세.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논 하는 다정한 인사말들이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돌석과 세 과부는 대문 앞에 서서 배웅을 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집안에는 은은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지만 예전의 썰렁함과는 다른 포근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깨끗해진 마당을 둘러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는 눈초리는 없었고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마을의 당당한 일원이자 이 집의 진정한 가장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최씨 할머니는 돌석을 툇마루에 앉히고는 주름진 손으로 그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섰네. 죽은 영감과 아들도 저승에서 기뻐할 걸세. 정말 고맙네, 내 아들아.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부르자 돌석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손만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돌석님은 저희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세 사람 아니 손녀까지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밤이었습니다. 돌석은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려보니 마치 긴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노승의 예언대로 비바람이 몰아쳤으나 그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텨내었고 결국 더 단단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식구들과 진실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망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자신에게 긍지를 느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석의 생활은 예전과 같았으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마을을 활보했습니다. 밭에 나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돌석이 수고가 많네 하며 인사를 건넸고 그도 큰 소리로 화답하며 활기차게 일을 했습니다.
배참봉은 그 사건 이후로 병을 핑계대며 두문불출하였고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른 마을로 떠나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악한 기운이 물러가자 과부집의 밭작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가을 수확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곡식들은 알알이 연그러갔고 돌석의 구릿빛 피부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틈틈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헌책을 꺼내어 돌석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돌석에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하여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글도 알아야죠 하며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손녀딸도 돌석 옆에 엎드려 함께 글을 익혔고 밤마다 사랑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이 얼마나 평화롭고 희망찬 곳으로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돌석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노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노승은 지난번 경고를 해주었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돌석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절을 올리자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돌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비바람을 잘 견뎌내었구나. 이제 자네의 뿌리는 바위 틈을 뚫고 깊은 곳에 닿았으니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걸세. 다가올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터이니 그 복을 널리 나누며 살게나.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는 구름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돌석은 노승의 뒷모습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며 다가올 풍요로운 미래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고추를 말리고 있는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붉은 고추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며느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돌석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올해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에 내다 팔고도 남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다 돌석님 덕분이지요.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드세요. 하며 물을 건넸습니다. 물을 마시는 돌석의 시선이 며느리와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남녀간의 정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동지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과수원에서는 과일 익는 단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과부의 집안이 이제는 돌석인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의 밭은 유독 풍성하고 윤택해 보였습니다. 돌석은 낯을 갈며 첫 수확의 기쁨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확한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배고픈 이웃이 없도록 돌보겠다는 다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황금빛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자 벼 이삭들이 서로 몸을 부비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즐거운 노랫소리처럼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 지난봄부터 땀 흘려 일군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어 누런 호박들이 덩굴째 굴러다니고 붉은 수수대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허수아비가 서 있는 논에는 참새떼가 날아와 나다를 쪼아 먹으려 기회를 엿보았지만 돌석이 쳐놓은 줄이 바람에 흔들리며 방울 소리를 내자 깜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달아나곤 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넉넉한 가을 풍경은 세 과부의 집이 더 이상 가난과 슬픔의 그늘에 가려진 곳이 아니라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은 처음이라며 감격의 겨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자 돌석은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낫을 갈고 들로 나갔습니다.
그의 굵은 팔뚝이 움직일 때마다 잘 익은 벼들이 썩썩 베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났고 어느새 논바닥에는 볕단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돌석은 허리를 펴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자신이 거둔 결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허탈했으나 지금은 이 모든 곡식이 내 가족, 내 식구들의 입으로 들어갈 양식이라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신명이 났습니다. 며느리도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와 볕단을 묶어 날랐고 손녀딸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습니다. 마당개는 수확한 곡식들을 타작하는 돌이 깨질 소리가 콩닥콩닥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 힘차게 도리깨를 휘두르면 나달들이 튀어올라 마당에 황금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며느리는 키를 까불러 건부를 날려보내며 알곡만을 골라냈습니다.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이 쌓여갔고 콩과 팥, 수수 같은 잡곡들도 항아리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 곡식더미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쌀알의 감촉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평생 우리 곳간이 이렇게 꽉 찬 것은 처음 보는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말씀에 돌석은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잘 모실 테니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하며 듬직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수확이 마무리되자 돌석은 며느리와 상의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고 힘들 때 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잔치가 과하지 않나 걱정했지만 베풀어야 복이 들어온다는 돌석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잡고 햅쌀로 시루떡을 찌고 막걸리를 빚느라 집안은 며칠 동안 구수한 음식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동네 안악들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와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는 내내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새 과부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된 듯 북적거렸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돌석내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멍석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와 떡 과일들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권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돌석의 손을 잡고 자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복덩일세. 이 집을 이렇게 일으켜 수단이 정말 대단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을 최신의 맏아들이라 부르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마을의 든든한 일원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배 참봉의 꼬임에 넘어가 돌석을 욕했던 사람들조차 쑥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술 한 잔을 올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고 돌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들의 잔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풍물패가 들어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손녀딸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 구석에서 그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잃고 떠돌던 자신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준 보이지 않는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 멀리 배참봉의 기와집은 불이 꺼진 채 정막강산이었지만 돌석내 초가집은 달빛 아래서 그 어느 곳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돌석과 세 여인은 마루에 앉아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소미불처럼 포근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돌석에게 새 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나라고 며느리가 틈틈이 지은 옷일세. 한번 입어보게. 돌석이 옷을 받아들고 감격해하자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석이 옷을 입어보니 마치 맞춘 듯이 딱 맞았고 솜을 두툼하게 넣어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며느리는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류를 눈치챈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모른 척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돌석은 월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산에서 해온 참나무 장작을 처마 밑까지 가득 쌓아 올렸고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며느리의 손끝이 빨갛게 얼자 돌석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김장독을 묻은 뒤 지프로 단단히 덮어 보온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겨우내 반찬 걱정은 없겠습니다. 돌석이 허리를 펴며 말하자 며느리는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을 찢어 돌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김치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돌석은 방 안의 우풍을 막기 위해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바닥을 뜨끈뜨끈하게 데워놓았습니다. 사랑방 아랫목에 모여 앉은 식구들은 화로에 고구마와 밤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녀딸은 돌석에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았고 돌석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호랑이 이야기를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아이는 돌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고 돌석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잠든 손녀를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석아,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너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귀한 선물이다. 이제 너는 남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이 아이의 아비나 다름없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돌석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돌석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호롱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은 더욱 굵어졌지만 튼튼하게 보수된 지붕과 담벼락 덕분에 집안은 요새처럼 아늑했습니다. 돌석은 잠시 밖으로 나와 마당에 쌓인 눈을 밟으며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외양간에서는 소가 평화롭게 여물을 씹고 있었고 닭장 안의 닭들도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돌석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가슴속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으며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돌석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곤히 잠든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게 잠든 손녀의 볼은 사과처럼 발그레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광경이야말로 돌석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의 자리인 문께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등을 지지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을 치우고 아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돌석은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석과 세 과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던 돌석네 집 이야기를 하며 힘을 얻곤 했습니다. 돌석은 며느리와 백년가약을 맺어 진정한 부부가 되었고 손녀는 무럭무럭 자라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예쁜 처녀가 되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증손주를 볼 때까지 장수하며 집안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배고픈 나그네가 지나갈 때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인심, 좋은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욕심쟁이 배참봉은 결국 가세가 기울어 마을을 떠났지만 나눔을 실천했던 돌석네 집은 대대로 번창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할아버지가 된 돌석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갈 곳 없어 쓰러졌던 한 사내가 있었단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예요? 돌석은 빙글에 웃으며 창밖을 가리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돌석이네 가족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